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올해 52 서울 강북구에 있는 중소출판사에서 기획편집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출판업계에서만 27년을 버텼고 매일 원고와 마감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좀비 같은 존재입니다. 가정에선 23딸과 19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딸아이는 저 닮아서 무던하고 아들은 남편을 닮아 느긋하고 말이 없어요. 둘이서 자잘하게 싸우고 또 금방 화해하면서 자라는 걸 보며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죠. 딸은 대학 졸업반이라 취업 걱정이 많고 아들은 고3 수험생이라 하루가 다르게 예민해져 가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은 중견 유통회사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고 집안일은 무심하지만 아이들 문제에선 나름 조율을 잘 하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남편과는 1998년 봄 직장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당시 저는 이제 막 정직원이 되어 정신없이 일에 매달릴 때였고 남편은 모 대기업의 영업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그때 선배 언니가 내게 분명히 그랬습니다. 외동아들이야. 형제도 자매도 없대. 너 같은 장녀한텐 딱이지. 그 말에 전 진심으로 안심했어요. 참 우습죠?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웃기네요. 그땐 그 선배 언니가 내게 해준 말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이미 제 주변에서 신우이한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형님이랑 경쟁하는 며느리들 얘기를 과할 만큼 실컷 들었던 터라 형제 없는 외동아들이라니 그야말로 이상적인 조건이었죠.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아마도 그때 제가 뭔가에 씌었나 봐요. 남편의 모든 게 좋았습니다. 그게 사랑이었다면 사랑이었을 겁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남편과의 연애는 조용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사랑한다고 서로 애정 표현을 뜨겁게 하지는 않았지만 남편의 계속된 애프터 신청에 제가 거절하지 않음으로써 만남이 계속되었어요. 중간에 크게 싸우거나 헤어졌다가 만났다거나 그런 밀당도 없이 무난한 연애를 했어요. 남편은 말수가 적고 대체로 무던했습니다. 그런 재미없는 남자를 싫어할 만도 하였지만 저는 왠지 남편의 그런 면이 더 듬직해 보였으니 콩깍지가 제대로 씌운 게 맞나 싶습니다. 그때도 남편은 시댁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어도 우리 집은 내가 뭘 하든 간섭은 안 해. 엄마 아빠도 거리두기가 철저하신 분들이야. 사적인 일은 터치 안 해.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과 다르게 참 세련되신 분들인가 보다 했습니다. 참 제가 순진했어요. 아니 어리석었다고 해야 할까요? 왜 그때 남편에게 남편의 가정사에 대해 좀 더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좋은 쪽으로만 생각해버렸던 것 같아요. 멍청하게도 저는 남편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후에 남편에게 제가 그랬어요. 당신 결혼 전에 내게 왜 말을 안 했어? 일부러 숨긴 거지? 그러자 남편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겠어. 내가 입이 무거운 탓에 당신과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미안하다. 그땐 어쩔 수 없었다. 일부러 숨기고 싶었다. 라며 나를 다독거려주는 다정한 남편이면 된 것을. 더 바라지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런 질문을 할 때마다 오히려 내게 핏대를 세우고 목소리를 키우더라고요.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전 시어머니를 혼자서는 딱 한 번 배웠습니다. 상견례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였죠. 웬일인지 시아버지는 안 계셨어요. 아버지가 일 때문에 제주도에 가 계셔. 일이 항상 우선인 분이라 아버지 스케줄대로 우리가 못 맞춰. 나중에 상견례장에서 인사를 드리면 될 거야. 저는 정말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일부러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가 인사를 드리러 온다는 사실 자체를 아예 시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은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사실 꽤 인상적이었어요. 조용하고 말수가 적으시며 아주 점잖은 교양 있는 사모님 스타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어릴 때부터 혼자라 외로웠어요. 라며
제 손을 꼭 잡으시던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전형적인 서울 토박이 중산층 가정 같았고 집안 분위기도 나름 깔끔했어요. 가족끼리도 사생활을 존중하고 며느리 간섭 안 할 거란 인상을 받았습니다. 착각도 유분수지. 혼자서 푹 치고 장구치고 그렇게 어리버리하니까 제가 이런 집안에 시집을 왔겠죠. 누굴 탓하겠습니까? 제 뇌리 속에 박힌 참 세련된 시부모님 매틀 속에 저를 가둬두고 만 거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식 날 이상한 낌새는 이미 그날부터 있었습니다. 신랑 어머님 입장이란 사회자 말에 유난히도 화려하게 치장한 두 분의 아주버니가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꽃잎을 뿌릴 타이밍도 아닌데 뿌리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눈에 튀는 행동에 모두가 신랑 어머님보다는 시선이 다 그쪽으로 몰렸습니다. 참 유쾌한 친척분들과 사촌들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의 여자들 한 무리가 모여들어서 환호성을 지른답시고 그러더라고요. 큰엄마 멋져요. 큰엄마. 그렇지 않아도 신부 대기실에 있을 때에도 저한테 올케라고 부르면서 떼지어 저와 단체 사진을 찍고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사촌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가 얼마나 주의를 줬는지 얼른 단체로 사진을 정신없이 찍고 넘어간 거였대요. 아무리 제가 무던하기로서니 제가 그때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못 챘겠어요. 일부러 내가 네 시누이야 라고 대놓고 말하던걸요. 자꾸 나한테 올케라고 하질 않나. 남편에게 내 동생이라고 소개하질 않나. 좀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촌 누나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진을 찍은 후에 시어머니가 먼저 식당에 내려가시자 갑자기 떼거리로 내게 몰려와서 그랬어요. 올케, 여기 이분은 올케 시어머니야. 그리고 여기 이분도 시어머니셔. 어떻게 깜찍하게 시어머니께 미리 인사도 하지 않고 결혼식장에서 얼굴을 봐? 올케, 그러는 거 아니네. 나는 올케의 대빵 시누이야. 나한테 잘하라고 하진 않을 테니까 우리 엄마를 서럽게 하면 국물도 없는 줄 알아. 허허, 웃자고 한 얘기야. 웃자고 한 얘기? 웃자고 한 얘기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 저는 그저 상황 파악이 안 되어서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는 신부가 여기저기 쏟아져 나온 하객들의 말을 다 이해하고 분석하기도 거시기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어색하게 웃는 남편에게도 그랬어요. 춘식아, 어쨌든 결혼 축하해. 근데 이 누나한테 연락도 않고 결혼한 거 각오해라. 그리고 네 엄마만 엄마냐? 우리 그러지 않기로 한 거 알지? 그래도 남편이 여전히 멋쩍게 웃자 그랬어요. 웃지만 말고 짜샤. 아니다. 그냥 한 소리야. 다음엔 안 그러면 된다. 그리고 네 각시가 하기 나름이야. 호호호. 왠지 그 웃음소리가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기겁을 한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에 아예 대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신부에게 그랬습니다. 나는 춘자라고 해. 춘식이한테는 제일 큰 누나야. 그러면서 깡패 형님이 떡대 동생들 소개하듯이 일렬 총대로 서라고 하더니 하나씩 시누이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름 외우기 쉬울 거야. 까먹지 마. 난 춘이. 올게. 난 춘심이야. 난 춘향이. 그 말에 다들 깔깔대고 난리였어요. 나와 남편을 가운데 두고 몰아세우고 정신없이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올케, 미안하지만 춘식이가 우리 집 막내야. 올케한테는 형님이 5명이니까 우리 잘 해보자고. 알았지? 5명? 내가 잘못 들었나? 5명? 내가 요 며칠 이놈이 결혼식을 하려고 밥을 안 먹어서 헛것을 들었나? 5명이라니 이게 뭔 소리야? 웨딩드레스를 이쁘게 입으려고 전날 저녁부터 물 한 모금도 제대로 안 마신 상태라 저혈당 쇼크가 온 줄 알았습니다.
분명히 내 남편은 외동애다. 신인은 단 한 명도 없는데 내 귓구멍이 헛것도 못 고르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 정신 좀 차리자. 라고 스스로 머리를 흔들고 눈을 크게 찢겨뜨며 집중을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슨 말들을 하는지 귓구멍을 쫑긋 세웠어요. 막내란 소리는 또 뭐야? 누가 자기네들 막내라는 거야?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끼리도 서열을 정했는지 또 다른 배다른 이복 동생들은 가족으로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고, 지금 생각해도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대빵인 춘자 형님, 춘심이 형님, 춘희 형님, 춘미 형님, 춘향이 형님, 그놈의 춘자 돌림, 춘자만 말만 들어도 경기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사촌이겠거니 라고 스스로 단정 지어버렸습니다. 분명히 남편은 외동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충미 형님이란 사람이 또 한 분의 아주머니를 데리고 와서 제게 그랬습니다. 옳게. 아마도 춘식이가 옳게한테도 숨기고 결혼한 모양인데 알 건 알아야지. 여기 사람이 옳게 시어머니야. 저기 춘자형님이 말한 어머니는 첫째 엄마이고 우리 엄마한테는 춘식이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서 눈만 끔뻑거리자 남편이 제게 그랬습니다. 배고프니까 얼른 밥 먹고 대충 인사하고 어서 신혼여행을 떠나자. 아니겠지. 뭔 세상에 시어머니가 3명이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하객들과 합석해서 식사를 하려고 했더니 춘향이 형님의 친모인 두 번째 시어머니가 저 남편을 불렀습니다. 시아버지 바로 옆에 앉아서 시어머니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본처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인 춘향이네 엄마는 대장부 스타일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친척들을 불러 세우며 그랬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장가를 가니까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춘향이가 시집갈 때보다 더 좋네. 안 그래요, 형님? 이라고 하며 그 육중한 손으로 식탁을 탁 치더니 시어머니한테 눈을 불을 켜고 대포알을 발사대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통 있는 일인 듯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만이 그러셨어요. 음메, 자네는 좀 가만히 있어. 아들도 못 가진 주제에 입을 콱 다물고 있으란께. 그리고 좀 떨어져 있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자네가 본처인 줄 알겠네. 첩이며 첩답게 한 발 뒤로 떨어져 있으란께. 시아버지는 슬쩍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뭐가 뭔 소린지 아직도 이해가 안 되었던 새각시였던 저는 상황 분석을 하느라 눈깔만 사정없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체념한 듯 그러셨어요. 초대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얼른 밥이나 먹고 그냥 가. 언제부터 내 아들을 챙겼다고 여기까지 와서 지랄이야. 그러자 열반듯 난 듯이 둘째 시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말 다 했어? 내가 왜 첩이야? 내가 먼저 춘향이 아버지를 만났어. 그 새를 못 참고 난 몰래 사기쳐서 결혼한 게 누군데 그래? 뭐? 사기쳐서 몰래 결혼했다고? 입주댕이 함부로 놀릴 거야? 감히 내 며느리 앞에서 날 우세줄 참이지? 빨리 꺼지기나 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어딜 나타나. 내가 다른 때는 몰라도 내 며느리 앞에서 입주댕이 잘못 놀리면 꽉 찢어버릴 거야. 얼른 꺼져. 넌 불청객이야.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 목격했습니다. 곱고 단한 한복을 입으시고 항상 단정한 말씀만 하실 것 같은 분이셨는데 둘째 시어머니라고 자처하는 그 뚱땡이 아줌씨에게 사정없이 아주 날것으로 대받아 치셨어요. 눈빛은 살기등등해서 딴 사람인 줄 알겠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더 무서웠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나서서 둘째 작은 엄마에게 손짓을 하며 그랬습니다. 내가 뭘 했어. 밥 그만 처먹고 그냥 가.
여기 올 거면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 안 했어? 밥만 처먹고 가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옆에 내가 말을 안 들어? 내 아들 결혼식이여. 너희들 빨리 나가라.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에게 대들렸던 춘향이네 생모인 둘째 작은엄마가 깨갱거리며 혼자 구시렁거리며 그랬습니다. 아유, 당신은 내 아들 결혼식에 내가 빠지면 되겠어요. 말 같은 소리를 하셔야지. 이건 또 뭔 소리야? 내 아들이라고? 그럼 뭐야? 시어머니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란 말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둘째 시어머니는 자기가 본처인 양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 날 대충 감이 왔고 신혼여행을 가서 그 일로 남편과 대판 싸웠습니다. 답이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바람피는 게 취미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어쩌겠어. 나도 그런 아버지 아들이 되고 싶었겠어. 나도 내 팔자가 그러려니 한 것처럼 당신도 그러려니 해. 팔자? 팔자라고 했어? 말 그렇게 쉽게 할 거야? 생판 모르던 신이가 결혼식장에 나타났어. 그것도 몇 명이야? 한 타스 되는 것 같던데. 내가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내 귓구멍이 고장난 줄 알았어. 미안해. 나랑 엄마는 그 집 식구들과는 상종도 안 하니까. 설마 결혼식까지 쫓아서 올 줄은 몰랐어. 아버지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아버지가 그러면 그렇지. 하여간 이 모든 게 아버지가 문제야. 또 어디서 시어머니라고 내 앞에 또 나타난 거 아니야? 누가 또 나타난데도 더 놀랍지도 않겠네. 그나저나 뭐야. 졸제 형님들이 5명이나 되다니. 분명히 내게 외동이라고 했어, 안 했어? 화가 풀리지 않아서 또 한 번 다그쳤습니다. 나랑 엄마는 저 인간들을 가족으로 취급을 안 해. 그러니까 외동이지. 그런데 왜 우리 결혼식까지 쫓아왔어? 아버지는 다르잖아. 아버지 돈을 탐내서 저러는 거야. 우리 엄마도 아버지랑 이 꼴 저 꼴 못 볼 꼴 다 보고 사셨어도 이혼을 안 하는 건 다 나 때문이야. 엄마가 나한테 그러는데 내가 아들이니까 아버지가 그나마 엄마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래. 둘째 작은엄마도 저렇게 본처 행색을 하고 다녀도 결국엔 아버지 돈 때문에 그래. 행여라도 아버지가 돈을 끊기라도 하거나 아버지 재산 누나들한테 물려주지 않을까 봐 저런다고. 행복해야 할 신혼여행지에서 별 생각이 다 들어서 참 복잡했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건 걱정하지 마. 우리 엄마가 있잖아. 엄연히 엄마가 본처고 작은엄마는 첩신세일 뿐이야. 작은엄마들이나 누나들이 자기한테 해코지하는 일은 없을 거야. 이게 또 뭔 소리야? 해코지? 이젠 그 인간들이 내게 해코지를 하는 것까지 내가 걱정을 해야 되니? 이를테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랑 난 이제껏 무시하면서 잘 살아왔어. 난 시어머니를 3분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손이 신이도 5명씩이나. 무시해버려. 그럼 끝나. 결혼식장에 사는 걸 보니까 가관이 아니던데. 어머니는 그 꼴을 보고 어떻게 살아? 어디에다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네. 내가 보기엔 춘향이 형님의 어머니가 기도 세서 어머니가 어떻게 못 사시던데. 당신도 꼼짝 못하고. 그건 엄마가 그 여자들이랑 급이 달라서 그래. 뭐가 다른데? 조금 머쓱한 듯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웬만해선 우리 집에 치부라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다 말해줄게. 첫째 작은엄마나 둘째 작은엄마 모두가 술집 여자들이었어. 놀랍지도 않네. 아버지가 술집에 자주 드나들었다가 누나들을 임신한 바람에 동거를 하며 살긴 했어도 정식으로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던 거야. 아마 술집 여자라서 그랬을 거야. 당시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건 절대로 용납을 안 하셨을 테니까. 할아버지의 재산이 꽤 많아서 아버지가 편한 세상을 마음껏 즐기신 것 같아. 젊은 나이부터 술집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고 호구 대상으로 몰린 아버지를 그 세계 여자들이 가만히 뒀겠어? 그래도 본 것은 있으셔서 술집 여자들의 선입견은 있는 것 같아. 내가 사춘기 때 아버지한테 막말하면서 대들고 따져 물었더니 그러시더라. 내가 딴 여자들은 만나고 말고는 내 자유여.
네가 내 사생활을 왜 건드려? 그리고 술집 여자들은 술집 여자들 뿐이여. 네가 아직은 어려서 그런다만 술집 여자들은 그런 데가 좋아서 술 따르고 남자들을 꼬시려고 술집에 나가는 것이여. 나는 그냥 돈 주고 적당히 놀아주는 것뿐인데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여. 네 누나들도 낳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지들이 나 좋다고 낳은 것을 낸들 어떡하냐. 그래서 난 지들 팔자 지들이 만든 것이라 아무런 생각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호적에 올리긴 했다만 내 자식은 오직 너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걱정하덜덜 말어. 알았냐? 그러면서 남편이 제게 그랬습니다. 모전 여전이라고 알지? 아버지는 술집 여자의 딸은 술집 여자 하나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하는 분이야. 누나들한테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안 갈 거고 당신은 당당하게 대하면 되는 거야. 간단해. 나도 내내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 그럼 나도 무시하면 된다 이거지?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결혼식장에 못 오기까지는 막지 못하신 거야. 당신은 그냥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 한 분이고 신의도 없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참 복잡한 집구석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시아버지 재산이 꽤나 되나 보다 하시겠죠? 개뿔 있기는요. 예전엔 얼마나 많았는지는 몰라도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남편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알짜배기 좋은 땅은 이미 시아버지가 다 팔아말아 잡수셨고 남아있는 땅은 기획부동산에 속아서 산 땅인데 별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시아버지가 돈줄이어서 형님들이 별 핑계를 다 대어서 시아버지에게서 돈을 빼낼 궁리만 하고 있어요. 그게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시어머니를 공격하고 괴롭히곤 했답니다. 사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혼인할 당시 이미 속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렸을 무렵 이미 두 번째 작은어머니를 임신시켜 놓은 상태였다고 해요. 정말 웃긴 짬뽕 같은 얘기가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결혼 후 남편을 임신하면서부터 그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위해 참기로 했답니다. 거기에 더 보태서 작은엄마 둘이서 엄마에게 향한 질투가 보통이 아니었대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누구를 질투하나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나름 오기가 생기더랍니다. 절대로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요. 삶의 낙이 바람피는 건데 개과천선하겠냐고요. 역시나 시아버지 바람기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두 명의 여자와 더 관계를 맺고 각각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중학생이 되던 해 시어머니는 모든 전무를 알게 되었다고 해요. 사실 남편은 5명의 배다른 이복 누나들 말고도 얼굴도 생판 모르는 동생들도 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동물의 왕국도 아니고 솔직히 제겐 충격적이었어요. 부전자전이라는데 남편도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받았으니 똑같이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이놈의 팔자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잘 알아보지도 않고 결혼한 제 잘못입니다. 술집 여자들과 쉽게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다반사였던 시아버지의 사생활과 취미삼아 계속되는 시아버지의 외도와 두 작은 어머니들을 횡포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시어머니. 이런 걸 보고 자란 남편이 과연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습니다. 즐거워야 할 신혼여행을 이런 기분 때문에 망치고 말았던 저를 더 경악해 한 것은 신이들 떼거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아냈는지 돌아가면서 전화를 했어요. 옳게. 신혼여행 좋아?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엄마한테 인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신혼여행 선물로 제대로 해와. 춘식이 엄마 거만 사오지 말고. 그리고 우리 것도 잊지 마. 올케가 어련히 잘 알아서 하겠지만 혹시라도 큰엄마 입김이 들어갔을까 봐 그래. 누가 뭐라 해도 우리 엄마도 올케한테는 시어머니야. 그걸 잊지 말았으면 해. 춘자 형님의 전화를 끊자마자 순서정에서 전화 돌리기라도 한 듯이 춘미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신혼여행 갔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전화 좀 넣어줘. 엄마가 그렇지 않아도 찹쌀이도 서러운데
춘식이 각시한테까지 무시받는 건 참을 수가 없으시대. 그러니까 내 전화 끊고 우리 엄마한테 바로 전화드려. 알겠지? 알긴 뭘 알아. 웃긴 짬뽕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어디서 근본도 없이 신유짓거리야. 그렇지 않아도 열불이 나 있는데 이것들이 떼거지로 내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상당히 짜증이 났습니다. 준미 형님과 통화가 끝나기 바쁘게 또 춘향 형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가 깜빡하고 말 안 한 게 있어서 전화했어. 올케랑 춘식이랑 신혼여행이 끝나고 친정에 가기 전에 우리 엄마 집에 들러주래요. 그래야 도리죠. 그럼 그때 봐요. 도리? 별 거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네 엄마는 도리를 잘 지켜서 남의 찹쌀을 하고 있었냐? 앞에다 대고 콱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반인들의 휴대폰 사용이 흔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것을 사면서 제 것도 사준 거였어요. 제가 처음이라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할지 모른 상태였고 감도 제대로 못 잡은 상태라 그냥 듣고만 있었는데요. 제가 미치지 않고서야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어요. 이 사태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시아버지 말씀대로 시아버지 사생활일 뿐 시아버지 사생활의 피해자가 제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의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냥 남편 말대로 하는 것이었어요. 머리꼬치 아프게 이것저것 생각지 말고 무시해버리기로 했습니다. 내겐 시어머니는 단 한 분뿐이고 남편은 누나들이 없는 외동일 뿐이고 나는 시댁의 하나뿐인 며느리로서 권리가 있다고 단정했습니다. 이판사판이었어요. 수적으로 밀린 우리가 시어머니처럼 무시하기만 해서도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내가 사정권 안에 들었으니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나를 사정없이 흔들어 제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를 하려고 할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새로 시집 온 나를 괴롭혀서 나와 내 남편이 트러블이 생기고 못살게 하는 꼴을 보면서 얼마나 쾌감을 느끼겠습니까?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렇게 마음속 무장을 하다 보니 한결 더 단단해진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춘자 형님한테서 한 번 더 전화가 왔어요. 내일 입국한다고 했지? 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면 작은엄마한테 인사자 들리기로 했다며? 아니요. 뭐? 춘향이가 그러던데. 아무튼 내일 도착하는 대로 큰엄마한테 먼저 갈 거다냐. 그러기 전에 우리 엄마한테 먼저 와. 왜요? 왜요라니? 안 오겠다는 거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시어머니 뵈러 오는데 이유가 필요해? 시어머니 타령을 하실 거면 그냥 끊어요. 더 들을 필요도 없네요. 그러자 갑자기 쩌렁쩌렁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멋이 어째? 이게 벌써부터 발랑 까져서 말을 막 하네. 너 그렇게 나올 거야? 우리 엄마가 찹쌀이 한다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나랑 피를 나눈 형제지간이니까 그걸 봐서라도 밥 한 끼 먹이겠다고 들려놨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 피곤하게 입씨름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나한테는 시어머니는 한 분뿐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려거든 전화 끊어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계속 불이 나게 전화가 올려대도 받지 않았더니 남편 전화가 불이 났습니다. 남편도 받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어휴, 속이 다 시원하네. 역시 나 혼자 있을 때보다 마누라가 있으니까 더 힘이 나네. 엄마가 늘 작은 엄마들한테 속 시원하게 속임말도 하지 않고 그래서 늘 그게 불만이었는데 자기는 역시 달라. 아휴, 모질이 찐빵. 아들이 엄마를 잘 지켰어야지. 이제 보니 곰탱이가 따로 없네. 에이구, 내 팔자야. 어쩌다가 이 남자한테 고가 깨버렸냐. 두 작은 엄마들이 시아버지에게 뭐라고 떠들어댔는지 이번에는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왔습니다. 준씨가 신혼여행은 좀 어떠냐? 좋아요. 오늘 오후에 비행기를 타면 밤에 도착할 거예요. 바로 집에 갈 테니까 그리 하세요. 그러자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네 첫째 작은엄마네 집에 가 있을 테니까 그리로 먼저 오너라. 왜 하필 제가 도착한 날에 집에 계시지 않고 작은엄마 집에 가 계신다는 거예요?
어이없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든지 말든지 내 맘이야. 공항과도 네 엄마 집보다는 거리상 가까우니까 여기로 와. 알았냐? 아니요. 밤에 도착하니까 집으로 그냥 가서 쉴래요. 넌 왜 그러냐? 네 첫째 작은 엄마가 큰맘 먹고 음식도 장만하고 그런다는데 너도 알다시피 네 엄마 음식 솜씨는 꽝이잖아. 작은 엄마들도 너한테는 엄마다. 어려워 마라. 그럼 올 줄 알고 기다리마. 남편에게서 시아버지와 통화한 내용을 들으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일부러 직접 전화해서 오라고 했는데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제가 안 간다고 했습니다. 가고 싶으면 자기 혼자서 다녀오든지 한 번 가게 되면 두 번, 세 번 부를 텐데 내가 몸이 하나인데 어떻게 시어머니를 3명이나 모시고 살아. 그렇게는 못해. 남편은 나와 합의한 약속은 언제고 그새 시아버지의 전화 한 통에 흔들렸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내가 초반에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싶었어요. 이대로 끌려다니다간 끝이 보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이 번떡 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비장한 심정으로 말했어요. 이젠 당신 어엿한 어른이고 성인이야.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말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가져.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 결혼 생활은 자신이 없을 것 같아. 어떻게 할 거야? 우리가 합의한 대로 할 거야, 말 거야? 제가 사정없이 남편을 다그쳤습니다. 남편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제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은 약간의 정신개조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남편은 외형적으로는 똑똑한 사람처럼 보였으나 그냥 그렇게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무늬만 똑똑이었어요. 자랄 때부터 받은 환경들이 찐으로 몸에 박혀있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글을 제가 꽉 붙들어 맸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주문한 첫 번째 미션은 시부모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스를 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애매할 때에는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로 답할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이든지 나와 상의할 것. 세 번째는 두 작은 엄마들은 시아버지의 여자친구로서의 의미 이상을 부여하지 말 것. 신우들에 관한 것은 무시할 것 등이었습니다. 신우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고 하지 말 것. 시킨 대로 하지 말 것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입국하자마자 공항에서 남편이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금방 도착했어요. 바로 명목동으로 갈 테니까 그리 하세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버럭 화를 냈다고 해요. 이런 호로 자식을 봤나. 아버지 말이 말 같지 않냐. 지금 네 작은 엄마가 니들 온다고 음식 장만을 다 해놨는데 뭐하는 짓이여? 저 말고도 먹을 사람이 많은데 무슨 걱정이세요? 밥은 엄마한테 가서 먹을 테니까 그리 하세요. 네 작은 엄마한테도 와서 인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여.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누굴 만나든 누구랑 살든지 터치하지 않듯이 아버지도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하며 끊었습니다. 고대 연인 형님들 전화와 작은 엄마의 전화는 남편이 그냥 묵살했습니다. 춘식아, 니 안 오고 뭐하노? 어?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이상하네. 라고 하면서 남편이 무작정 안 들린 척하며 의도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후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굳이 가기 싫은 걸 부모님에 대한 예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참고 예우해줬으면 충분했으니까요. 남편에게는 현재의 자신과 그리고 함께 시작하는 가족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남편의 자그마한 그런 행동이 조금이나마 저를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 곧바로 시아버지가 있는 첫 번째 작은 엄마 집으로 올 줄 알고 있었다가 오지 않고 시어머니에게로 가버리자 시누이 3명과 첫 번째 작은 엄마가 세트로 뭉쳐서 난리를 친 모양이었어요. 감히 시어머니 집으로 벌떼같이 쫓아왔습니다. 두 번째 작은 엄마에게도 연락을 해서 다 같이 몰려왔어요. 시집 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부터 어른 무서운 줄 모르냐며 분명히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문제라는 것이었을 테죠. 그 밤중에 감히 시어머니 집으로 몰려오다니
미친 것들이 아니고 뭡니까? 얼마나 시어머니를 우습게 봤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제가 다 열불이 났습니다. 수적으로 오세하니까 아주 기세등등하더라고요. 떼거지로 몰려오면 제가 무서워서 벌벌 떨 줄 알았나 봅니다. 오자마자 춘자 형님이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그랬어요. 야, 네가 우리 춘식이를 어떻게 했길래 사람이 싹 바뀌냐? 너 내가 우습게 보여? 내가 오늘 네 버르장머리를 싹 다 고쳐줄 거야. 라고 하면서 제게 삿대질을 해댔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춘자 형님한테 콱 한 방 때릴 자세로 눈을 부라리며 그러셨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큰소리야? 썩 꺼지지 못해? 내 며느리한테 한 번만 더 삿대질 해봐. 손가락을 분질러 버릴 테니까. 알았어? 당장 나가지 못해?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니의 그런 말에도 전혀 동요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바라던 대로 됐다 싶었는지 두 작은 엄마들이 시어머니가 한꺼번에 대들었어요. 형님이 이 모양이니까 저런 못돼 먹은 며느리를 보는 거예요. 또 춘자 형님이 한마디를 거들더군요. 큰엄마가 이러니까 올케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 춘식이가 예전엔 안 그랬는데 장가를 가자마자 변했잖아요. 이게 다 큰엄마 때문이에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남편 뺏어가고 아들 하나 낳았다고 유세를 부렸어도 참았어요. 그리고 나보다 나이가 어려도 본처 인정을 해주고 깍듯이 상전으로 모셨는데 이러기야? 정말 남이 들으면 시어머니가 후처고 두 작은 엄마가 본처인 줄 알겠더이다. 남편이 보다 못해서 모두 나가라고 했습니다. 엄마 말씀 못 들었어요? 빨리 나가요. 밤중에 몰려와서 뭔 짓들이에요? 그러자 그랬다고 아글아글 쓰고 남편에게 한마디씩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리고 그 위세로 춘자 형님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야, 너 무릎 꿇어.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빨리 우리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춘식이가 우리 엄마한테 안 오고 이쪽으로 먼저 오게 한 게 바로 너지? 그래서 제가 아주 또렷하고 정확하게 말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죠? 뜻밖의 대답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자빠졌어? 그래서 더 당당하게 춘자 형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럼 말이 아니면 뭔데요? 내가 내 시어머니한테 왔는데 뭐가 잘못인 거죠? 나한테 시어머니는 단 한 분이세요. 여기 계신 이분이죠. 그런데 뭐가 불만이어서 여기까지 떼거지로 몰려왔어요? 떼거지? 지금 떼거지라고 했냐? 귓구멍 막혔어요. 왜 소리를 지르고 난리예요? 여긴 엄연히 당신네 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빨리 나가주세요. 뭐야? 이게 미치고 환장을 했나? 너 나한테 뒤질래?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웃어 제꼈어요. 네 귓구멍을 내가 뚫어줄까?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 내가 미치고 환장하면 너네들 내 손에 다 죽어. 내가 네 손에 뒤지기 전에 네가 죽는다고. 알아쳐먹었냐? 별 거지 같은 것들이 와서 지랄이야. 내가 똑같은 말로 험악하게 응수해줬더니 뜻밖이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엄마 중 한 명이 그랬어요. 왔다매 말하는 것이 어디서 한가닥 한 모양이네. 며느리가 아니라 날라리 양아치가 집에 들어왔네. 이 집구석도 망했네. 망했어. 그래서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응수해줬어요. 그래요. 난 생 양아치다 날라리니까 우리 시어머니 앞에서 말 함부로 하거나 금방 떨면 다 뒤질 줄 알아요. 알았어요? 아, 그리고 내게 우리 어머니 말고 시어머니 행사하지 마요. 토 나오려고 하니까. 알았어요? 내 말에 더 열받은 춘자 형님이 펠딱펠딱 뛰면서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네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 말이냐? 입 아프네요. 당신을 낳아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시라는 말은 참 모욕적인 말이니까 적당히 해요. 술집 작본만 밑에서 못배 처먹은 짓거리만 배웠어요. 뭐야? 술집 작부? 누가 그래? 너 그 말 책임질 거야? 내가 왜 책임을 져요?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억울하면 아버님께 물어보세요. 내 앞에서 감히 신우 형사를 할 생각은 마시죠. 구역질 나니까. 그 말에 춘자 형님이 폭발해서 제게 육탄 공격을 해왔습니다. 제가 자존심을 싹 건드렸던 거죠. 제가 데뷔를 안 했겠어요.
저를 잡아채려고 달려드는 걸 살짝 피해줬더니 제 풀에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제가 112에 신고했어요. 여기 빨리 와주세요. 남의 집에 무단침입해서 폭행을 휘둘러요. 오실 때까지 전화 켜둘게요. 그 말에 내게 떼거지로 달려들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남편이 또 한 번 다들 집 밖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내 휴대폰을 들어올려서 경찰과의 통화를 지속했어요. 그랬더니 악에 바친 춘자 형님이 또 내게 달려들었습니다. 춘자 형님이 내게 달려들기도 전에 미리 쓰러지며 비명을 질러댔더니 전화기 너머로 경찰관이 지금 괜찮습니까? 긴급 출동하고 있습니다. 전화기 끊지 마시고 가해자를 피해 숨으세요. 네, 빨리 와주세요. 위협당하고 있어요. 설마 경찰이 오겠어? 너 쇼하는 거지? 라며 춘자 형님이 내게 살벌한 욕들을 퍼날랐는데 고스란히 경찰관과 통화 내역에 녹음이 돼버렸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두 작은 엄마들이 춘자 형님한테 그랬습니다. 야, 전화기 뺏어. 경찰이 할 일이 없냐? 이 밤중에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경찰 올 줄 아냐? 진짜로 그러면 민중의 지판게? 웃기고 자빠졌네. 경찰도 A가 있어. 가정 내 문제는 절대로 안 건드려. 오히려 일거리 만든다고 성질 낼걸. 내가 한두 번 겪어본 줄 아냐? 그래, 그건 형님 말이 맞네. 경찰들이 할 일 없이 이만한 일로 불러싸면 괘씸죄 걸려. 네가 그렇게 대단한 집의 딸이라도 되냐? 국회의원 딸이라도 되냐? 이 말이다. 순진에 빠져서 경찰을 부르면 우리가 겁날 줄 알아? 넌 오늘 우리한테 뒤지게 혼나 봐야 정신을 차려. 나한테 한번 뒤지게 맞아볼래? 어디서 이런 개뼈다구 같은 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켜? 너 오늘 제대로 손봐줄 거야.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작은 엄마들이 술집 작부 노릇하던 시절에 경찰관들을 떠올렸나 봅니다. 예상을 전혀 빗나갔습니다. 얼마나 가까운 밧줄수로 긴급 출동 명령이 내려졌는지 10분도 안 되어서 경찰관이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헝클어진 머리를 한 상태로 땅바닥에 쓰러져서 다 죽어가는 채로 있자 경찰관이 긴급히 앰뷸런스 호출을 했어요. 신고자 맞습니까? 누가 가해자입니까? 거기에는 모두를 다 지목했습니다. 그랬더니 현행범으로 싹 다 끌고 가겠다고 꼼짝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아니라며 작은 엄마들과 시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면서 슬금슬금 뒷구멍으로 빠져나가려 들자 어느새 추가로 출동을 했는지 경찰차들이 2대 더 와서 도망치려는 작은 엄마와 시누이 몇 명을 체포했습니다.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 나갔고요. 실려 나가면서 언뜻 보니까 작은 엄마들과 시누이들이 경찰관에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전현이 쇼한 거예요. 우린 손 하나 안 댔어요. 우린 아무 짓도 안 했다고요. 그러자 경찰관이 그랬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으시죠. 통화 상태를 보니까 극히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가장 가까운 파출소에 연락이 갔고 그 파출소에서 당직 근무를 서던 경찰관 2명이 1차적으로 출동을 했고 해당 관할 경찰서 형사 기동대가 곧이어 출동을 한 거였어요. 현행 강력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가 맞았습니다. 이런 날을 지켜보던 시어머니와 남편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서 수사관에게 그랬어요. 신혼여행에서 이제 막 돌아와서 인사차 방문했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몰려와서 며느리 버릇을 고쳐보겠다고 감히 내 아들과 내 앞에서 폭행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당장에 감방에 넣어주세요. 문을 직접 열어주셨나요? 들어오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쳐들어온 겁니다. 나가달라고 몇 번이고 말했는데 죽치고 앉아서 내 며느리를 함부로 폭행했어요. 이것들은 콩밥을 꼭 먹어야 해요. 또 수사관이 질문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들어보니 신우이 얽힐 사이 같던데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남편이 답했어요. 가해자들은 이복 누나들이고 두 아줌마들은 이복 누나들의 각 생모들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수사관이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혹시 아버지 되신 분이 삼중혼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망나니 같은 제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내 호적에 내 자식을 올려놓은 인간이니까요. 내가 낳은 자식은 이 아들이 유일하답니다. 그때 마침 소식을 듣고 쫓아온 시아버지가 응급실로 왔습니다.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그랬습니다. 참말로
춘자랑 네 작은 어머니들 그랬냐? 내가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거렸더니 바로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씨벌 것들이 사람답게 대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내 며느리를 건드려? 라고 하시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까 그랬다네요. 시아버지가 화가 잔뜩 솟구쳐서 떼거지로 유치장에 갇혀있는 남편의 이복 누나들과 작은엄마 두 사람에게 갔더니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며 빨리 풀어달라고 하라고 하니까 시아버지가 그러셨대요. 니그들이 뭔데 내 며느리를 건드려? 내가 분명히 말했지. 조용히 쥐 죽은 듯이 있으면 살 것이고 아니면 국물도 없다고. 내가 그동안 니그들 마음에 안 들어도 내 핏줄을 낳았으니까 도리상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여. 감히 본처 식구를 건드려? 내 며느리를 왜 처지경으로 만들어놨냐? 그러자 춘자 형님이 놀라서 그랬다네요. 아버지, 그건 오해예요. 전현이 쇼한 거라고요. 우리 엄마랑 작은엄마랑 술집 작부라고 했는데 내가 열이 안 받게 생겼어요. 올케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엄마한테 술집 작부라뇨. 엄마가 본처가 아니고 후처라서 얕보한 말인데 괘씸해요. 그래서 내 며느리를 때렸냐? 때리긴요. 그냥 한 대 쥐어박으려고 했는데 질에 넘어진 거예요. 진짜예요. 딱 보니까 때린 건 맞구만. 잘됐다. 니그들 한꺼번에 콩밥 좀 먹어라. 정신 좀 차려야 주제 파악이란 걸 하지. 이러니까 술집 작부의 자식을 안 가지려고 했던 거요. 아들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아버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술집 작부라뇨. 엄마가 술집 작부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여태 몰랐냐? 니그들 엄마 나 만날 때도 기둥서방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를 정도였어. 내가 니그들 낳고 싶어서 낳은 줄 아냐? 나한테 들러붙으려고 일부러 니네들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모전 여전이지. 그렇게 해서 화가 난 시아버지가 두 작은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을 회수해버렸고 시아버지가 사줬던 주요 살림살이들도 당근에 내다 팔아버렸습니다. 그 돈은 고스란히 합의금조로 제 두 손에 쥐어주셨어요. 그리고 이복 시누이들도 서로 돈을 모아서 제게 합의하자고 하면서 병원에 있는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절대로 합의는 없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병원에서 2주간을 입원을 했지만 두통 말고는 별다른 검사 결과가 없어서 통원 물리치료를 한 달간 진단을 받고 퇴원을 했습니다. 진정성이 없어 보여서 합의를 해주지 않자 합의금을 더 크게 올려서 반성문까지 보내면서 사정을 하길래 평생 접근 금지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했어요. 두 작은 엄마들은 졸제 집도 없어져서 시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이 끊겨버리자 고시원 같은 올세방에 살면서 딸들의 눈치만 살살 살피면서 두더지같이 살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작은 엄마의 과거가 저와 남편과 시어머니 입을 통해 그리고 시아버지를 통해 신우이들에게 만천하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신우이들이 따져 물을수록 증거만 확실해 갔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들과는 인연을 싹 다 끊어냈어요. 그랬더니 홀가분해지고 삶이 평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더 크게 내주셨고 시아버지에게도 당하고만 사시지는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혼을 권유를 드렸어요. 어차피 무늬만 부부였으니까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사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상황이 바뀌고 여차여차할 때 또 언제 볼때같이 달려들지 알 수 없는 노릇이죠. 시아버지가 나들이 하듯이 첩집들을 돌며 시어머니를 보살피지 않는 것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와 남편의 도움을 받아서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시아버지가 저와 남편에게 시어머니 편만 든다고 화를 내곤 했어요. 그때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대로 해도 되고 엄마는 엄마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법이라도 있어요? 아버지는 평생을 계집질을 마음껏 한 거 엄마한테 충분히 보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시아버지는 싸늘해진 남편의 태도에 서늘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늘 그런 환경에서 자라와서 무덤덤해진 남편이 결혼을 하자마자 무섭게 돌변한 걸 느끼셨을 거예요. 네, 제 작품입니다. 남편을 깨닫게 한 거죠. 이건 잘못이다 라고요.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와 이혼 후에 훨씬 더 밝아지셨습니다. 한둘도 아니고 술집년 딸들까지 신경전에 참 피곤하게 사셨는데 보기 싫은 인간들만 안 보고 살아도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건강해진 듯 싶었습니다. 반면에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와 이혼을 하자 이게 웬 횡재냐며 그 와중에 시아버지와 혼인 동거인이 되기 위해서 홀로 된 시아버지에게 접근하면서 두 작은 엄마가 서로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서로 호적의 배우자 빈자리를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웠어요. 그런 와중에 시아버지가 병을 얻었습니다. 고맙게도 서로 시아버지의 병간호를 맡겠다며 설레발을 떨더군요. 병간호를 하면서 잘 꼬셔서 그나마 남아있는 콩고물이라도 어떻게 차지할까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저야 땡큐였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폐암 진단을 받으셔서 그 비싼 표적 치료를 받느라 꽤 돈도 많이 쓰셨습니다. 저희는 돈도 없으니 집 담보대출을 받아서 병원비로 쓰시겠어요. 시아버지가 7년 동안 암 치료를 받는 동안 3년간은 두 작은 엄마들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며 지내다가 결국엔 두 작은 엄마한테 버림을 받고 혼자 쓸쓸히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4년간은 지방이 공기 좋은 요양원 몇 군데를 오가며 지내셨습니다. 저와 남편과 함께 뵈러 갈 때마다 그러셨어요. 네 엄마는 잘 지내냐? 어디 아픈 데는 없다든?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꽤나 시어머니를 기다리는 눈치셨어요. 반면에 시어머니는 저 남편에게 한 번도 시아버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노년의 평온한 삶을 살고 계셨어요.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고 갔을 때에도 시어머니를 찾으셨는데 마지막 유언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남은 것이 있다면 모두 다 네 엄마한테 주거라. 그리고 내 장례식에 꼭 네 엄마가 와줬으면 좋겠다. 그동안 미안했다고 전해줘. 시아버지 장례식엔 두 작은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